안녕하십니까. 손호 세무TV 진행을 맡고 있는 이용섭 세무사입니다. 네, 김창현 세무사입니다. 이신행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무TV가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세무, 회계, 법률업계의 전문가들이 기업 승계 컨설팅의 제대로 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앞으로 저 이용섭 세무사, 김창영 세무사님, 이신행 세무사님, 임태식 회계사님, 유성현 변호사님이 한 팀으로 뭉쳐서 세무, 회계, 법무를 통섭하여 한 차원 높은 기업 승계 컨설팅 전문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비상장 기업의 대표님들이 여러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 세무와 관련된 고민거리를 대표적으로 꼽으라 하면 가지급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지급금은 경영하는 단계, 그리고 가압의 승계 단계, 그리고 상속 단계별로 종합적인 진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한데요. 오늘 주제는 이 가지급금이 갖는 딜레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집중력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우리 이용섭 세무사님이 준비를 하셨죠. 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주제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쩌면 주제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컴퓨터. 네. 컴퓨터가 세무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속세가 어떠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주제를 검토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주제와 좀 동떨어진 그 컴퓨터와 관련된 얘기로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어떤 모든 세무 행정의 과거의 변화와 미래의 변화는 컴퓨터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컴퓨터도 그냥 컴퓨터가 아니죠, AI 그렇죠. 컴퓨터. 무서운 네. 컴퓨터죠. 네. 그래서 현재 제 판단으로는 절세 컨설팅을 원하는 수요층이 사실은 50년, 60년대생 생애 생의 대표님들이 이제 대부분일 건데요. 이 세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가장 축복받은 세대면서 동시에 많은 부를 축적했고, 동시에 지금 이제 자녀한테 어떤 부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고, 그런데 이제 이 시대, 즉 60년대생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경험, 사실 우리 시대적인 경험을 보면 인적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60년대생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 지식이라는 게 서류를 기반으로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아주 커다란 오판이 나올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컴퓨터는 자지 않고 잊지 않고 종합 분석한다. 노래에 천년의 사랑도 있듯이 네. 국세청이 이제 천년을 저희를 납세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혀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국세청이 납세자. 우리 납세자 들으시면 당황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발전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국세행정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갖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현장에서도 대표님들 많이 뵙다 보면 요거 안 들키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은 실현되기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가보면 2013년인가 뭐 그때쯤일 거예요. 국세청에서 2,300억을 들여서 5년 동안 개편 작업을 했죠. 국세청 전산에 대한. 그게 이제 지금은 거의 완성형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첨단 AI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이 절세 컨설팅이라는 이 분야가 이제 사실 유행하기 시작한 게 한 12, 3년 전서부터인데요. 이 바람이 분 게 왜 분 거냐면 사업자가 이제 사업으로 이제 돈을 벌었어요. 또 뭐 아들한테 어떤 걸 좀 재산을 좀 증여하려고 하고 또는 상속을 하거나 또는 법인의 재산을 개인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했을 때 이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8,800만 원만 넘어가면 사실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 뭐 장기유형 합치면 46%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8,8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가 수준 감안하면 네. 사실은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돈은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고소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8,800만 원만 넘어가면 46%, 50%에 가까운 세금을 이미 부담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5억만 넘어가면 30%잖아요. 뭐 사실 근데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5억이라는 게 절대로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5, 60년대생의 대표자님들이 과거의 방식으로 이제 세금을 어떻게 이제 세금을 좀 적게 낼까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세 컨설팅을 찾아다니고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뭐 이런 사업 분야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본적으로 저기에 있다. 이 컴퓨터에 있다. 네. 그래서 요 9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하나 보고 들어갈까요? 문제는 재원이죠.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재원을 감당할 거냐. 자, 국세청이 어제 이렇게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해 박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는데요.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 보고에 나선 정부 부처를 연일 질타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제 국세청은 업무 보고 때 박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탈세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AI로 유형별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고액 탈세자를 더욱 빠르게 잡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위원들 반응이 고무적이었다며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세청 보고는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라는 이 대통령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아동수당 등 공약 이행 비용으로 5년간 총 210조 원을 추산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세수 확보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잘 보셨나요?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세금을 정당하게 부담하였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한테 실시간으로 검증받는 시대가 이미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모든 세금의 종착지 상속세. 네. 상속세.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세율은 뭐 다른 구간도 있겠지만 5억 초과 10억 이하만 돼도 5억만 넘어도 30%거든요. 다른 세율 구간도 있는데 굳이 제가 그냥 여기만 그냥 얘기하는 거는 평생 모은 소득이 5억이라는 것이 절대로 많은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이 5억만 초과하면 세율이 30%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심지어 우리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이 전생에 걸쳐서 요거를 벌어들이기 위해 또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하신 이후의 돈이
텐데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30% 세율 구간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든 상속세든 사실은 세법을 제정할 때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세법에 반영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세법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세법에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려면 매년 세법을 개정해서 세율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상속세가 만들어진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 또는 소득세의 세율 구간에 따른 세부담이 높았던 이유가 물가 상승률은 보통 아무리 경제가 뭐 어렵고 뭐하고 해도 그 화폐의 발행 수준이 있기 때문에 보통 2% 정도가 물가 상승이 있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반대로 매년 우리는 그 누진세율 구간에 있기 때문에 4%, 5% 이상의 세부담 증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졌던 거죠. 그걸 30년 동안 한 번도 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율을 조정하는 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세율이 바뀌고 어떻게 하는 보면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법률을 만들 때 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물가 상승률을 여기에 반영하는 거를 그렇죠.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세율이든 네. 공제 금액을 물가상으로 감안해서 네. 현실화하든 네. 방법론적으로 이제 다 다양할 수 있는데 네. 어떤 형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네. 그렇죠. 결국 그거예요. 세부담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됐던 것이.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뭐 요즘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뭐 잘 알고 있어서 뭐 이번에 뭐 상속세법 개정이 좀 네. 잘 뭐 될 거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세부담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겠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복지 수요가 많고 재정 수요가 많은데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 여기서 세수가 그렇게 증가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 상속증여세를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세금이 거치는 거를 일부러 여기에 과연 대폭적으로 상속세를 낮추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물론 좀 낮추겠지만 조금밖에 그냥 생색내는 정도의 수준 외에는 대폭의 개편은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개편 방향 말씀하셔서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재산가치 증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정책적으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말 초재산가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일반 서민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제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 네. 이런 문제 좀 시급히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인 전환의 시기 및 딜레마를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컴퓨터와 상속세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의 근본에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개인 사업자가 왜 법인으로 사업을 할까요? 보통은 되게 단순하게는 세율만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구분해서. 네. 저도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법인으로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뭐 그러면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이 근데 이제 나한테 1년째 계속 그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개인으로 하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비교해서 법인이 뭐 유리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즉 법인으로 사업하는 경우 중에 다른 뭐 기타 세법 이외의 요인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세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뭐 세금이 적다
라고 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과연 그게 옳은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법인으로 사업하는 것과 개인으로 사업하는 것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일단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사례는 연매출액이 한 30억이에요. 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년에 3억이 납니다. 부양 가지고는 3인이고 부인하고 자녀 둘. 이제 요것만을 가지고 1년 기준으로 해서 세액 부담표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연매출액은 뭐 여기 30억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당기순이익은 3억 원인 거고, 요거에 이제 부양가족공제나 이런 것들을 빼면 과세표준이 2억 9,55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주민세 포함한 소득세 1억 10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합치면 총 1억 3,227만 3천 원을 부담하게 돼요.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또 세액 계산이 될 거냐면, 이 개인 사업자와 비교를 하려면 전부 다 이 법인의 소득도 개인화해서 네, 맞습니다. 동일한 조건에 대한 가처분 소득이 생긴 상태를 비교해야만 비교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액 배당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을, 급여를 뺀 나머지 부분을 전액 배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 계산을 해보니까 당기순이익은 똑같이 30억이고, 이 중에 이제 대표자 급여는 비용으로 빠지겠죠. 네. 1억, 이제 대표님도 이제 뭐 생활을 해야 될 거니까 공급을 1억을 갖고 간다고 하면 법인의 과세소득은 2억이 될 거고, 과세표준 2억이 될 거고, 법인세와 주민세가 1,98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또 대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 1억에 대한 소득세를 총 그 전에 요 2억에서 980만 원 법인세와 주민세를 뺀 나머지 금액, 요거를 전액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표자 급여 1억과 배당 1억 8,020만 원, 요거를 합쳐서 세액 계산을 해보면 이 소득세가 6,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것과 이 법인세 낸 거를 다 합치면 총 8,50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국민연금과 주민세를 합치면 1억 9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약 한, 여기서 추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나오죠.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 법인을 한다고 선택하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법인을 또 영위하는 데는 상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거나 이런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건데 무배당을 하는 경우죠.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게 하면 과세 소득이 3억에서 대표자 급여 1억을 차감하면 법인의 과세 소득은 2억이 나올 거고, 똑같이 법인세는 1,98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 급여 1억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그것이 1,300만 원 나오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총 4,422만 9천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다만 이제 여기에 이 법인 소득 2억에서 법인세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 1억 8천, 요거는 법인세만 내고 소득세는 내지 않은 돈이죠. 그렇죠. 네, 요거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거를 20년을 더 곱한 겁니다. 단순히 20년을 곱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법인 동일하게 다 60억이 나올 거고요. 국가 납부한 총액, 아까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다 합친 것이 26억이 나와요. 그래서 총 부담세액이 44%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전액 배당하는 경우, 아까 이제 전액 배당하는 경우가 조금 세금이 덜 나오긴 했는데, 그 경우에도 계산해 보면 그냥 곱하기 20을 하면
21억이 나와서 37%의 세부담을 하게 돼요. 무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자 이제 무배당하는 경우는 비교할 수는 없죠. 이제 무배당을 하는 경우는 36억은 소득세만 과세되고 법인세는 법인세만 네. 과세되고 소득세는 아직 과세 안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전부 다 개인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소득화를 해야 비교가 가능할 거니까 개인화하는 방법은 배당과 뭐 급여로 다 한꺼번에 다 찾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배당으로 찾아가는 경우에는 종소세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16억을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돼요. 이 36억에 대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거. 그래서 총 합치면 24억의 세금을 내게 되고 또 상여로 하는 경우에는 총 26억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액 부담률을 보면 42%, 45%가 나와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인으로 사업을 해서 내가 사업을 나중에 다 이제 사업을 종료하고 개인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개인으로 하나 법인으로 하나 세부담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입법할 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예상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여기에 투자액과 이쪽에 수익이 있다고 하면 그 투자되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늘어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투자했을 때 남아있는 금액과 내가 30억을 투자했을 때 내가 버는 돈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법인 사업자로 해서 배당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36억만큼 내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되죠. 세금은 나중에 낼 거고 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액을 세금을 유보시키고 당장 늘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바로 이거는 내가 이제 우리가 20년, 30년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을 그만두거나 자녀한테 회사를 물려주거나 뭐 상속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이 36억 과세가 유보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보니까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보통의 대표님이 다 이제 영업하고 뭐 사업하고 한 20년, 30년 사업을 하다가 이익잉여금 36억 남았는데 야 세금을 16억을 내고 폐업해라. 할 사람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통장에 직접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죠. 아니 있다고 가정하고 하더라도요. 네. 네, 그렇죠. 그 돈 아까워서 폐업을 못해요. 대부분이요. 그게 이제 이 이익잉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딜레마의 원인이 네.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조금 전 다른 의견인데 네.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비교를 텍스 단순화해서 굉장히 네. 단순화해서 비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결론 아닌 결론이 텍스만 고려하면 네. 개인 사업자를 하나 법인으로 하나 별 차이가 네. 없죠. 없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많은 듣는 또 우리 납세자분들은 그럼 뭐 굳이 법인을 해야 되나? 라고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업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되는 시기에는 세금을 안 내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 이자 안 주고.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이렇게 거예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법인이 갖는 개인 기업이 갖지 않고 네. 법인만이 할 수 있는 그 절세 기술,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유튜브에서 계속 네. 찍고 이제 촬영하고 뭐 할 거잖아요. 그런 기술을 제대로 이렇게 잘 활용하면 분명 법인이 갖는 장점이 또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세법적인 의미에서 세법적인 의미에서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적다더라. 그쵸. 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큰 오해신 거죠. 네. 그건 분명히 장점인데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잉여금 네. 이거는 이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커다란 암덩어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에게 이제 꼭 인지시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이익잉여금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익잉여금 본질은 법인세만 과세되고 소득세가 과세가 유보된 금액이다라는 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어떠한 경우든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라는 걸. 네. 그거를 인지해야 이게 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지. 이거를 인지 안 하면 그렇죠. 괜히 나라가 나쁘다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핵심이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한민국에 네. 죽을 때 단 한 번 내는 세금. 네. 무슨 세금이죠, 신행세무사님? 상속세죠. 상속세. 네. 반을 내놔야 돼. 근데 만약에요. 네. 상속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 무조건 법인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죠. 그쵸. 그럼.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의사결정에 답을 180도 바꾸는 게 바로 상속세라는 세금. 네. 죽을 때 50% 내놔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뭐 대표님께서 딱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김 전무사님 말씀은 그거죠. 상속세가 없다면 이 소득세의 유보를 나는 무한정 끌고 갈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익금이 얼마 나는 되든 상관없죠. 내가 생활하는 돈 요것만 세금을 내고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소득세 유보를 영원히 그 자식 손자까지 미룰 수 있으니까 완전히 어떤 그 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모든 게 바뀌죠. 모든 게 바뀌죠. 이번 보수 책정하는 기준도 대표님이 필요한 생활비가 될 거예요, 진짜. 그렇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